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튀르키예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 한국 제쳤다. 2. 이젠 해군도 K9 쓴다. 3. K2 전차 10대 뜨자 레오파르트 24대 증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방산시장의 호황은 2022년에 끝났다. 라는 언급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 규모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건 2022년에 체결된 폴란드 방산 계약 및 이집트 K9 도입 계약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폭발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급격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방산 시장이 붕괴되고 이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각각 3위인 프랑스와 4위인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양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한국의 방산 시장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적이던 한국의 미래 방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지를 위협할 라이벌이 나타난 건데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이락타르 TB2가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군 또한 강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 중인 튀르키예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한 건데요. 물론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TB2 등을 개발하면서 드론 감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드론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TB2는 어디까지나 중형 무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장 6.5m, 전폭 12m의 제법 큰 크기이지만 애초에 프로펠러 추진 밤식인데다 쪽장량도 150kg에 불과한데요. 또한 최대 속도 시속 220km, 순함속도 시속 130km의 느린 속도에 최대 상승 고도는 7600m, 최대 운용시간은 27시간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 우수한 중형 무인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당장 2014년에 배치된 TB2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앞선 이스라엘의 IAI 헤론조차 최대 속도는 시속 207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최대 상승 고도는 1000m, 운용시간은 52시간에 달합니다. 심지어 헤론의 최대 적재량은 250kg로 TB2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B2가 활약할수록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증명된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전에서 TB2로 점삼적인 국가의 방공망을 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크즐레마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은 물론 한국까지 차세대 첨단 무기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인데요. 일례로 크즐레마의 스펙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삼담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운항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비행에는 3800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 EOTLT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하 0.9에 달하고 순항 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초음속 버전에는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티프 6000 또는 우크라이나산 R32EF 터보팬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R32EF만 봐도 애프터 버너시 최대 출력이 무려 9.259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하면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즐레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1.5톤의 적은 쪽장량과 5터부터 6시간의 운용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점인데요. 하지만 인명 손실 걱정이 없고 무인기 특유의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항한 네로라는 군사 감국들에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느릿느릿한 드론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처럼 기동하는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섬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데요. 튀르키예의 상비군은 42만 5천 명 내외로 6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70% 수준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유지 중임에도 복무기간은 6터부터 12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적 상황은 마주마주 위기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튀르키예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를 남유럽과 서마시마에서 이스라엘, 이란과 더불어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금 대대적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튀르키예의 군사력 강화에 기반이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타이 전차와 T-155 프르트나인데요. 우선 알타이 전차는 한국이 K2 흑표의 기술을 지원해주면서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첫 국산 전차입니다. 크게 보면 K2위 사촌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T-155 프르트나는 한국의 K9을 튀르키예가 현지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막대한 군사 기술력 섬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알타이 이전만 해도 튀르키예 육군의 주력은 2,300여 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전차 물량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레오파르트 1이나 M60 같은 2세대 전차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M48 같은 1세대 전차가 치잠 물자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즉 3.5세대 전차로 기갑 전력의 대부분을 구성 중인 한국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만 내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타이 전차 1000대 양산을 예고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르트나도 280대를 보유한 현재 규모에서 100대를 추가 도입해서 질적, 수적 주력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전차, 자주포 등 지상 전력 대부분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산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비로소 완벽하진 않아도 자주국방이란 걸 시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고 튀르키예는 자주국방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이 있었고 담장 공군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공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크즐레마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군사적 성장과 굉장히 유사한 광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세계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 인근 해협. 바다 한가운데 배가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순간 발포음이 들리면서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다를 표류하던 배가 순식간에 폭파됐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이는 한국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가졌던 해안 실사격 성능 평가였습니다. 이 일로 한국은 이집트군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선점하게 됐는데요. 특히 K9 자주포가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와 최강의 가성비 자주포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이 전 세계 절반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백 대의 K9 자주포 수출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K9 자주포의 무인 발사 기술을 선보이며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가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이집트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주포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이집트 육군이 아닌 이집트 해군이 사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육군의 상징이자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집트 수출 계약은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이며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방어용 화력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등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키며 충분히 해군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집트 사례를 빌어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K9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화디펜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집트군과의 무기 계약이 성사되면서 올해 초만 이집트 200문과 인도 200문, 총 400문의 K9 자주포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이집트 무기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확실히 규모의 경제에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독일 등 전차 강국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의 수출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총 1000문의 K9 자주포가 계약될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강력한 의지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나섰습니다. 제1부총리와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고령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국가 통치 정권을 쥐고 있는데요. 그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산업구조 전체를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는 전적으로 석유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언제까지 석유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기존의 석유 의존 경제에서 첨단 기술과 국제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 군대의 현대화와 국산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 방산업체인 SAMI를 만들어 국방비 지출에 무기 국산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AMI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유럽 탈레스, BAE 시스템즈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항공미사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육군 무기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는 BOE를 통해 처음으로 방산 협력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BOE를 방공 시스템, 에어 디펜스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 컴뱃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내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 무기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까지 사우디 육군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A3, A5 사양의 노후화된 미국제 M109 자주포 600대를 운용 중입니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M109 자주포는 30km 위 최대 사거리와 44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여타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지상전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자주포를 하루라도 때문에 이들은 BOE 체계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50%의 자주포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자주포이며 실전에서도 그 실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이뤘던 일이 사우디 왕실까지 퍼졌는데요. 특히 K9 자주포는 기동하면서 일반 전차처럼 드리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에 미군도 감탄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며 반격하는 슛 앰퍼샌드 스쿠 전술을 취할 수 있고 자체 방어력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도 K9이 가격이 G000의 가격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에 10여 개국이 도입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K9 자주포의 부품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 부품이 단종될 일이 없고 이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육군이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한다면 포병의 화력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사우디의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면 그 수는 최대 6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기술 이전을 구매 조건으로 건다면 대당 가격은 약 50억 원대로 예상되며 600대 이상이 수출되면 순수 자주포 가격만 3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차량과 포탄, 그리고 유지보수 시설을 추가한다면 그 규모는 더 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사우디의 K9 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돈이 넘쳐나는데 과연 가격 때문에 독일의 G000을 사지 않고 K9 자주포를 구매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사우디와 UAE, 터키 등 몇몇 중동 국가의 예멘 내전 개입으로 자국 무기와 부품 판매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독일의 조치로 사우디에서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자주포가 K9밖에 없는데요. 또한 파워팩 문제를 들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국산 파워팩을 내놓았고 터키에 처음으로 국산 파워팩을 수출하기로 결정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우디에 자주포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사우디가 자재 개발한 자주포를 앞세워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K9A1 사양의 자주포 기술은 구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K9A2와 K9A3 사양의 자주포가 개발될 예정으로 기술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 발사 시스템을 선보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때문에 G7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K9A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A2는 최대 발사 속도를 K9A1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의 K9A1 2일분에 6발을 쓸 수 있었던 것을 K9A2는 1분에 9발을 쓸 수 있어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동안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던 장약 장전이나 신관 장입 등의 모든 과정을 전부 자동화하여 포탑에 더 이상 운용 인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K9A2는 자주포를 진지에 위치시켜 놓고 운용 인원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유사시 대포병 사격 등으로 자주포가 피해를 입어도 인명 손실은 없거나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육군은 K9A2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영국이 K9A2를 채택해 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나토 주요 국가이면서도 G7 국가인 영국이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A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또 K9A2 위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단가 하락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도 최신의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9A2 개량과 동시에 K9A3 개발까지 예고되었는데요. K9A3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유사시 탑승 병력이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9A3에서 개량될 또 다른 사안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입니다. K9A3는 포탄으로 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열린 K9A1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수상한 표적을 명중시킨 것을 생각하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 km 밖에서 적을 씹어내듯 포격한다면 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K9A3는 포신을 58 구경장으로 늘릴 예정인데 현재 포신 길이는 155mm의 52배인 52 구경장으로 약 8m입니다.
그런데 58구경장으로 늘리면 포신 길이가 9m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GPS로 목표까지 유도되면서 100km 밖을 몇 m 오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활공 유도포탄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포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을 모르고 변화하는 K9 자주포에 박수를 보내며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5세대 이상 전차를 지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속에서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차 지원을 결정하여 유럽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독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배경에는 바로 한국 무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갑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결정에 발맞춰 유럽 국가들이 반독일 연합을 결성하여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뒤바뀔 유럽 무기 시장을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레오파르트 2 전차 1개 중대를 지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자국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6일 폴란드에 도착한 K2 흑표전차 10대가 있었기에 레오파르트 2 1개 중대 분량인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 10여 대와 K9 24무는 이미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이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나머지 K2, K9 자주포로 새로운 기갑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걱정의 근원인 러시아를 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다른 서방의 전차들도 곧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수량의 전차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 고 서방의 전차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게 전차 지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미국과 독일에서는 전차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르더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폴란드에서 독일의 허락 없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독일의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독일제 전차인 레오파르트 2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전차 지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독일제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제 전차에 대한 독일의 직접 수출과 제3국의 수출은 구분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독일의 허락이 없이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를 보내지 말라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EU 회원국에서 전차 지원을 위해 독일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끝끝내 전차를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 2 전차 공여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만 이번에도 투표는 부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방법은 지지국 및 동맹국들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이 먼저 자국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슐츠 총리는 키이우에 레오파르트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대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용맹스러운 싸움에서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원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순간
EU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의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EU 국가들은 독일의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에서 지원을 허가하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EU 국가들은 부족해진 전차 수량을 다시 채우려 할 텐데요. 그런데 부실해진 독일 방산 역량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전차를 요구할 EU 국가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15일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일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내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에 맞춰 전차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과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EU 국가들은 독일 대신 다른 국가의 전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유럽을 지배해왔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밀려나게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전차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한 방산 역량을 회복할 때까지 주변국들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일 방산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파와 맞물려 독일이 전차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계획은 한국이라는 변수의 개입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버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당시 여러 EU 국가들은 한국이 저 많은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단 4개월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주문했더라면 5년이 지나서도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이나 듣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을 압박해왔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레오파르트 2 지원에 대한 독일의 늑장은 지긋지긋하다. 독일의 허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폴란드는 옳다고 판단한 대로 할 것이며 이는 전 유럽의 안보를 위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250대의 전차를 보냈다고 CNN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 전차를 주문하자마자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전차 T-72 전차를 전량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2 전차까지 도착하자 레오파르트 2 전차도 보내버려 폴란드군을 완전히 한국 무기로 도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독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 방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같은 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독일의 방산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외신에서도 독일의 미적거림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한 독일의 교착 상태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무색하게 한다. 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로이터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수십억이 넘는 무기의 가치를 보여줬지만 독일과 미국은 전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전차를 제외한다 해도 가장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는 미국이 독일과 한데 엮여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미국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총대를 메고 나서 독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지난 14일 영국 총리실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군사, 외교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국이 주력 전차인 챌린저 2와 추가적인 포격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이 서방 국가, 특히 전차 지원에 난색을 표해온 독일이 스스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게 하거나 최소한 폴란드가 이 전차 지원을 승인하도록 하는 데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늦든 빠르든 결국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전차 지원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절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최소 수백 대 이상의 전차 주문이 쏟아질 테니 말이죠. 한국 방산의 역량은 이미 수없는 사례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8월에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10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 땅을 밟은 K2 전차 K9 자주포에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기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게다가 폴란드에 무기를 전달하는 김에 에스토니아에서 추가 주문한 K9 자주포 6문을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아직 한참 여유가 남아있다는 결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EU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방산 고객이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에 올라서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